그녀는 병뚜껑과 꿈의 지도 사이에서 살았지만 가슴 속에는 도시 전체보다 더 큰 용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콘크리트를 딛고 불타는 건물에 올랐으며 심장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불가능해 보이던 구조는 결국 보이지 않던 딸과 강력하지만 부재한 아버지의 재회가 되었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서울 강남구의 번화한 고층 빌딩들이 보이는 언덕 위 구룡마을에는 작은 판자촌이 있었다. 그곳에서 7살 박민지는 할머니 박순희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이 버린 나무 조각과 함석으로 지어진 작은 집이었지만 민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할머니, 오늘은 얼마나 팔았어요?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다. 순희 할머니는 기침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10개 팔았단다. 내일은 더 많이 팔 수 있을 거야. 그들은 할머니가 만드는 전통 한과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순희 할머니는 암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통증을 참으며 매일 한과를 만들었다. 민지는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를 도와 한과를 포장하고 주말에는 강남역 근처에서 한과를 팔았다. 민지의 손은 작고 여렸지만 그녀의 상상력은 무한했다. 빈 병뚜껑과 색종이로 보물지도를 만들고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했다. 민지에게 병뚜껑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다. 파란색은 바다, 빨간색은 사랑, 노란색은 용기, 초록색은 희망을 의미했다. 그녀는 이 색깔들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현실의 어려움을 잊곤 했다. 할머니, 오늘은 용기의 지도를 만들었어요. 민지가 노란 병뚜껑으로 가득한 종이를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 길을 따라가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도착해요. 순희 할머니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민지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내 지도는 언젠가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거야. 가난했지만 그들의 일상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순희 할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밤에는 기침 소리가 민지를 깨웠고 낮에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누워서 보내게 되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민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걱정 마라, 내 손녀. 할머니는 강하단다. 순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더 민지와 함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민지는 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유나야, 내 딸이 이렇게 잘하고 있단다. 그녀는 너무 용감하고 착한 아이야. 네가 보고 싶어 할 거야. 순희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민지는 자신의 어머니 김유나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할머니는 그녀가 멀리 일하러 갔다고만 말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민지는 종종 창문 밖 강남의 고층 빌딩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상상했다. 구룡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중 하나로 강남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지는 학교에서 종종 다른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다. 판자촌 아이 거지라는 별명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민지는 강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언젠가는 할머니에게 더 나은 집을 선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어느 토요일 민지는 한과를 팔기 위해 강남역 근처에 갔다. 그날은 특별히 덥고 습한 날이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다니며 민지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몇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세 봉지만 팔 수 있었다. 저녁이 되자 민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때 그녀는 대형 쇼핑몰 앞에서 호화로운 차에서 내리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최재현 최대 기업 그룹 중 하나인 최성그룹의 회장이었다. 민지는 그를 TV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냉정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유명했지만 그의 눈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있는 것 같았다. 민지는 담대하게 그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한과 사실래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예요. 최재현은 잠시 멈춰 서서 민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다. 마치 민지의 얼굴에서 누군가를 본 것처럼. 얼마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은 민지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다. 10,000원이요. 하지만 아저씨한테는 8,000원에 드릴게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최재현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민지에게 주었다. 거스름 돈 필요 없다. 고맙습니다. 민지는 밝게 웃으며 한과 봉지를 건넸다. 이건 특별한 한과예요. 먹으면 행복해질 거예요. 최재현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오랫동안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삶은 성공적이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아내는 오래전에 그를 떠났고 자녀도 없었다. 그는 회사와 돈만 있을 뿐이었다. 내 이름이 뭐니? 최재현이 물었다. 박민지예요. 구룡마을에 살아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구룡마을. 최재현은 중얼거렸다. 그는 그곳을 재개발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의 주민들은 그에게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의 눈을 보니 그는 처음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다. 할머니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팔고 있어요. 민지가 말했다. 최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민지에게 주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해. 민지는 명함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다.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최재현은 곧 그의 비서에게 이끌려 쇼핑몰로 들어갔다. 민지는 자신이 방금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에게 한과를 팔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친절한 아저씨를 만난 것에 기뻐했다. 그날 밤 민지는 할머니에게 그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진 아저씨를 만났어요. 제 한과를 샀고 저에게 명함도 줬어요. 순이 할머니는 명함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재현, 최성그룹 회장.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내 손녀. 순이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놀랐을 뿐이야.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오래된 상자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딸 유나와 젊은 최재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한편 최재현은 그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민지가 준 한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먹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다. 그 작은 소녀의 얼굴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 그녀의 미소. 그는 그것이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울의 두 다른 세계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곧 영원히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운명은 이미 그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것은 구룡마을의 작은 판자집에서 시작되어 강남의 고층 빌딩까지 이어질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서울은 역대급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었다. 구룡마을의 작은 판자집에서는 더위를 피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민지와 순이 할머니는 밤에도 땀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더 많이 팔아올게요. 민지가 한과 바구니를 들고 말했다. 어제 만든 약과가 정말 맛있어요. 순이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렴. 오늘은 특히 덥다. 물 많이 마시고 그늘에서 쉬면서 팔아라. 민지는 할머니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밖으로 나섰다. 8월의 태양은 무자비했지만 민지의 결심은 더 강했다. 할머니의 약값을 모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민지는 평소보다 더 먼 강남 중심부로 향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최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혹시 최재현 회장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경비원들이 그녀를 쫓아낼 것 같아 다른 곳으로 향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번쩍였다. 여름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지는 서둘러 한과를 팔기 시작했다. 아저씨, 한과 사세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예요. 민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다. 그때 거대한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고 곧이어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민지도 가까운 건물의 처마 밑으로 피했다.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민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앞 고층 아파트의 상층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스카이 팰리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였다. 불이야, 저기 불이 났어. 사람들이 소리쳤다. 민지는 공포에 질린 얼굴들을 보았다.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다른 사람들은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다. 저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외쳤다. 불이 난 층의 발코니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영희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민지는 그 남자를 알아보았다. 최재현 회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바구니를 내려놓고 본능적으로 건물 쪽으로 달려갔다. 어디 가니? 위험해. 한 여자가 민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지는 재빠르게 피했다.
건물 외벽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위한 금속 구조물이 있었다. 민지는 주저없이 그것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손과 맨발은 금속 구조물을 타는데 유리했다. 어릴 때부터 구룡마을의 험한 지형을 오르내리며 놀았던 민지에게 이 구조물은 그저 또 다른 놀이터에 불과했다. 저 아이가 미쳤나? 내려와! 아래에서 사람들이 소리쳤다. 하지만 민지는 계속 올라갔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미끄러운 금속 구조물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3층, 4층, 5층. 민지는 계속 올라갔다. 그녀의 손은 아팠고 다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다. 마침내 그녀는 불이 난 층에 도달했다. 최재현이 있는 발코니까지 이동하기 위해 그녀는 좁은 테두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민지가 외쳤다. 최재현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연기를 마시고 기침을 하고 있었다. 너 어떻게 여기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는 발코니로 뛰어넘었다. 그녀는 최재현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다. 그는 의식이 있었지만 약해 보였다. 문이 잠겨서 나갈 수 없어. 최재현이 말했다.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발코니에서는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발코니 문은 열려 있었지만 안쪽은 연기로 가득했다. 아저씨, 제 뒤에 있으세요. 제가 길을 찾을게요. 민지는 자신의 셔츠 소매로 입을 가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캄캄했고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다. 민지는 낮게 엎드려 기어갔다. 그녀는 최재현의 손을 꽉 잡았다. 현관문이 어디예요? 민지가 물었다. 오른쪽 거실을 지나. 최재현은 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민지는 천천히 그를 인도했다. 불은 아직 이 방까지 번지지 않았지만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거실을 지나 현관에 도착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전자 잠금 장치가 고장 난 것 같았다. 어떻게 해요? 민지가 물었다. 최재현은 기운이 없어 보였다. 그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민지가 그의 얼굴을 가볍게 두드렸다. 민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화재 비상구 표시를 발견했다. 그녀는 최재현을 부축해 그 방향으로 향했다. 비상계단으로 가는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이쪽이에요. 민지가 문을 열었다. 비상계단은 연기가 덜했다. 그들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최재현은 거의 민지에게 기대어 있었다. 7살 소녀에게는 성인 남성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지만 민지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 2층을 내려갔을 때 그들은 소방관들과 마주쳤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소방관 중 한 명이 외쳤다. 소방관들은 즉시 최재현을 받아들고 민지를 안전하게 데리고 내려갔다. 그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군중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사람들은 민지를 가리키며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저 아이가 최재현을 구했어. 어떻게 저렇게 작은 아이가? 믿을 수 없어. 구급대원들은 최재현과 민지를 구급차로 데려갔다. 2사람 모두 연기를 마셔 검사가 필요했다. 이름이 뭐니? 구급대원이 민지에게 물었다. 박민지요. 제 할머니한테 연락해 주세요. 박순희, 구룡마을에 살아요. 민지가 대답했다. 걱정 마, 연락해 줄게.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구급대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구급차 안에서 최재현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네가 나를 구했니? 민지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아저씨가 도움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최재현은 말없이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그런 순수한 친절을 거의 경험한 적이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재빨리 2사람을 검사했다. 민지는 가벼운 연기 흡입만 있었지만 최재현은 좀 더 심각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박민지 양의 보호자분이 오셨습니다. 간호사가 알렸다. 순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병실로 들어왔다. 민지야. 그녀는 손녀를 꽉 안았다. 괜찮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민지는 할머니에게 모든 일을 설명했다. 순희 할머니는 놀라움과 자부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우리 민지가 정말 용감하구나. 하지만 다시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돼. 알겠니? 그때 한 의사가 다가왔다. 박순희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순이 할머니를 복도로 데려갔다. 민지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최재현이 있는 특실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회장님,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치의가 말했다. 그래서 최재현이 물었다.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장님을 구한 소녀와의 유전적 유사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재현은 충격을 받은 듯 침대에서 일어났다. 무슨 말이지?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결과로는 그 소녀가 회장님의 친딸일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최재현은 말을 잃었다. 그는 갑자기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7년 전 김유나라는 여자와의 짧은 관계,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 그리고 그 소녀의 눈이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더 자세한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최재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비가 그치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형광등 빛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순이 할머니는 의사의 말을 듣고 벽에 기대어 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확실하신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전자 검사 결과 최재현 회장과 박민지 양 사이에는 부녀 관계가 있습니다. 오차 범위는 거의 없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에서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회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사가 덧붙였다. 순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좋아요. 하지만 먼저 민지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녀가 결심한 듯 말했다. 병실로 돌아온 순희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만화책을 보고 있는 민지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순수했고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순희 할머니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앉았다. 민지야, 할머니가 내게 말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민지는 책에서 눈을 떼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요, 할머니? 네가 오늘 구한 최재현 회장님, 그분은 사실... 순희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분은 네 아버지란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제 아버지요? 정말이에요? 순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어머니, 내 딸 유나가 너를 낳고 사라졌을 때 나는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유나는 그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 그녀는 그가 너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민지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럼 제 아버지는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순희 할머니가 재빨리 말했다. 그는 네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단다. 네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지 않았어.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부모에 대해 궁금해했다. 특히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그녀가 구한 그 유명한 사업가가 자신의 아버지라니.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그러신 것 같구나. 순희 할머니가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하단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항상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회가 왔다. 저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할머니. 순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좋아. 하지만 할머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들이 최재현이 있는 특실로 향하는 동안 병원 복도는 갑자기 분주해졌다. 경호원들과 비서들이 오가고 기자들이 병원 입구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최재현이 화재에서 구조되었다는 뉴스가 이미 전국에 퍼졌고 그를 구한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퍼지고 있었다. 특실 문 앞에서 한 비서가 그들을 맞이했다. 박순희 씨와 박민지 양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이 열리자 최재현이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이미 산소 마스크를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제 이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TV에서 보던 유명 인사일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니, 아버지? 민지가 불확실하게 말했다. 최재현은 민지의 말에 약간 놀란 듯했다.
그는 몇 걸음 다가와 민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과 똑같은 모양의 눈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래, 내가 네 아버지인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다. 박순희 씨, 최재현이 순희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왜 이전에 저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순희 할머니는 당당하게 그를 마주보았다. 내 딸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아이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녀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재현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그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순희 할머니가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을 논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아이입니다. 최재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네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그가 말했다. 민지는 수줍게 웃었다. 누구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최재현이 말했다. 넌 특별한 아이구나.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 모두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몰랐다. 저는 병뚜껑으로 지도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아버지는 무엇을 좋아하세요? 최재현은 그 질문에 당황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삶은 일과 성공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일을 좋아한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일만요? 다른 건 없어요? 민지가 순진하게 물었다. 민지야, 순희 할머니가 그녀를 제지하려 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최재현이 말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어렸을 때 나는 바둑을 두는 것을 좋아했어. 하지만 오랫동안 두지 않았지. 민지의 얼굴이 밝아졌다. 바둑이요? 할머니가 저에게 조금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아직 잘 못하지만 같이 둘 수 있어요. 최재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래, 언젠가 함께 두자.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의사가 들어왔다. 죄송합니다만 박민지 양은 이제 돌아가 쉬어야 합니다. 순희 할머니는 일어섰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최재현이 말했다. 당신들이 사는 곳 구룡마을이죠? 그곳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더 나은 숙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우리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최재현은 잠시 항의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는 이 상황이 모두에게 갑작스럽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내가 너에 대해 더 알고 싶구나. 민지는 밝게 웃었다. 저도요, 아버지. 그들이 떠난 후 최재현은 창가로 돌아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갑자기 그는 아버지가 되었고 그것도 이미 7살이 된 딸의 아버지였다. 그는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오직 성공과 완벽만을 요구했고 따뜻함이나 사랑은 보여주지 않았다. 회장님,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언론에서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최재현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해왔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결정할 때까지. 비서가 나간 후 최재현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김 비서, 구룡마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 특히 박순희와 박민지가 사는 곳, 그리고 김유나에 대한 조사도 다시 시작해. 다음 날 아침 민지와 순희 할머니는 작은 병실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의사들은 민지를 하루 더 관찰하고 싶어 했다. 할머니,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보러 올까요? 민지가 물었다. 순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실 거야.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같구나. 그때 문이 열리고 최재현이 들어왔다. 그는 정장 대신 간단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아버지. 민지가 반갑게 외쳤다. 최재현은 민지에게 다가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너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야. 민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름다운 병뚜껑 세트와 색연필, 그리고 특별히 제작된 것 같은 지도 용지가 있었다. 와, 정말 예뻐요. 민지가 기뻐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네가 병뚜껑으로 지도를 만든다고 했잖아.
내가 좀 알아봤어. 최재현이 말했다. 순이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최재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그런 세심한 면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최재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다. 박순희 씨,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민지와 당신을 위한 새 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구룡마을은 안전하지 않고 특히 당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순이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가 말하길 제 암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민지가 놀라서 외쳤다. 괜찮아, 내 손녀. 순이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이건 우리가 언젠가는 이야기해야 할 일이었어. 최재현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렇다면 더더욱 당신은 좋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최고의 의사들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말했다. 저보다 민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녀의 미래를 위해 당신이 그녀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지는 할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다. 할머니, 괜찮아질 거예요.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죠? 민지가 최재현을 바라보았다. 최재현은 민지의 순수한 눈을 마주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마. 그날 오후 민지는 퇴원 허가를 받았다. 최재현은 자신의 차로 그들을 구룡마을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다. 고급 세단이 비포장길을 따라 구룡마을로 향하는 동안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 우리 집에 와 보실래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최재현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구룡마을 같은 곳에 간 적이 없었다. 그곳은 그에게 그저 재개발 계획 속 숫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딸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래, 보고 싶구나. 차가 민지의 집 근처에 멈추자 주변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최고급 세단에서 최성그룹의 회장이 내리는 모습은 구룡마을에서는 전에 볼 수 없던 광경이었다. 이쪽이에요. 민지가 좁은 골목길로 최재현을 인도했다. 그들이 작은 판자집에 도착했을 때 최재현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집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작고 열악했다. 비가 새는 지붕 곰팡이가 핀 벽, 하나뿐인 작은 방, 그곳에서 그의 딸이 지난 7년을 살았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이게 내 방이에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방벽에는 그녀가 만든 수많은 지도들이 붙어 있었다. 각각의 지도는 다른 색의 병뚜껑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독특한 기호와 길이 그려져 있었다. 최재현은 지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민지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놀랐다. 이것들은 정말 특별하구나. 네가 만든 거니? 네, 이건 행복의 지도, 이건 꿈의 지도, 그리고 이건 민지는 벽에 붙은 가장 큰 지도를 가리켰다. 가족의 지도예요. 보세요. 여기 할머니가 있고 여기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빈 곳은 그녀는 잠시 멈추고 최재현을 바라보았다. 이제 여기에 아버지를 그릴 수 있겠네요. 최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오랫동안 감정을 억제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민지의 눈높이에 맞췄다. 그래, 이제 내 지도에 나도 있을 거야. 다음 몇 주 동안 최재현은 매일 구룡마을을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는 민지와 더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바둑을 두고 민지의 지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재현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냉정하고 엄격했지만 민지와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을 되찾았고 단순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 별은 뭐예요? 어느 저녁 그들이 판자집 앞 작은 마당에 앉아 있을 때 민지가 물었다. 최재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건 북극성이야. 항상 북쪽을 가리키지. 옛날 사람들은 길을 잃었을 때 저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았단다. 와, 하늘에도 지도가 있네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최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순이 할머니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최재현이 최고의 의사들을 데려왔지만 암은 이미 너무 진행되어 있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박순희 씨는 기적이 없는 한 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최재현에게 말했다. 최재현은 이 소식을 어떻게 민지에게 전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었다. 어느 날 밤 순희 할머니는 최재현을 따로 불렀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여전히 강인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 회장님, 저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최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민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순희 할머니가 계속했다. 그녀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순수하고 상상력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매우 강인합니다.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최재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제가 떠난 후 그녀는 당신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그녀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순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당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최재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는 말을 멈추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희 할머니가 말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아버지가 되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순희 할머니가 물었다. 말씀하세요. 최재현이 대답했다. 제가 떠나기 전에 민지가 당신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저는 그녀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그녀가 저를 떠나보내는 것을 직접 보고 싶지 않습니다. 최재현은 이해했다. 그는 순희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민지를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 최재현은 민지에게 제안을 했다. 민지야, 내 집에서 몇 일 동안 지내보는 게 어떨까? 할머니가 병원에서 특별 치료를 받는 동안 민지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할머니를 혼자 두면 안 돼요. 걱정 마.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야. 최고의 의사들이 할머니를 돌볼 거야. 최재현이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할머니를 만나러 올 수 있어. 순희 할머니도 민지를 격려했다. 그래 민지야. 아버지와 함께 지내보렴. 나는 괜찮을 거야. 결국 민지는 동의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몇 가지 옷과 가장 소중한 지도들, 그리고 좋아하는 병뚜껑들을 챙겼다. 할머니, 곧 돌아올게요. 민지가 순희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다. 그래, 내 사랑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내렴. 순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최재현의 펜트하우스는 민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했다. 6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정형은 마치 살아있는 지도 같았다. 와, 정말 높아요. 민지가 창문 앞에 서서 외쳤다. 여기서는 모든 게 작아 보여요. 최재현은 민지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 집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았고 이 전망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민지의 눈을 통해 보니 그것은 정말 특별해 보였다. 네 방을 보여줄게. 그가 말했다. 민지의 새 방은 그녀가 이전에 본 적 없는 크기였다. 킹사이즈 침대, 대형 옷장, 책상, 자신만의 욕실까지 있었다. 하지만 방은 차갑고 개인적인 느낌이 없었다. 흰 벽, 회색 커튼, 단조로운 가구들. 마음에 드니? 최재현이 물었다. 민지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커요. 하지만 좀 쓸쓸해 보여요. 최재현은 잠시 생각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내일 필요한 걸 사러 가자. 그날 밤 민지는 새 침대에 누워 잠들기 어려웠다. 침대는 너무 부드러웠고 방은 너무 조용했다.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있던 작은 판자집이 그리웠다. 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 심지어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까지. 한밤중에 민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향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는 최재현이 서재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잠이 안 오니? 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조용해요. 최재현은 민지 옆에 앉았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괜찮을까요? 민지가 갑자기 물었다. 최재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순이 할머니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민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는 매우 아프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때로는 의사들도 사람들을 다 고칠 수 없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가 저를 떠날까봐 무서워요. 최재현은 망설임 없이 민지를 안았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누군가를 아는 첫 번째 순간이었다. 내가 여기 있어, 민지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음 날 그들은 순이 할머니를 만나러 병원에 갔다. 할머니는 더 약해져 보였지만 민지를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 민지가 왔구나.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건 어때? 민지는 열정적으로 펜트하우스에 대해, 자신의 큰 방에 대해, 그리고 아침에 먹은 맛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기쁘게 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오늘 저를 쇼핑몰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제 방을 꾸밀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 순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거 정말 좋구나. 네 아버지는 어떠니?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조금 어색해요. 하지만 친절해요. 어제는 제가 잠이 안 올 때 저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최재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소리내지 않고 입술로만 말했다. 최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했다. 그는 민지가 순이 할머니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방을 나갔다. 복도에서 의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박순희 씨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민지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최재현은 약속대로 민지를 쇼핑몰에 데려갔다. 그들은 민지의 방을 꾸밀 물건들을 샀다. 다채로운 커튼, 별이 빛나는 천장 조명, 그리고 민지가 지도를 그릴 수 있는 큰 책상. 민지는 처음으로 진짜 미술 용품도 가지게 되었다. 색연필, 마커, 특별한 종이, 그리고 물론 다양한 색의 병뚜껑 컬렉션. 아버지, 정말 모든 걸 사도 돼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다. 그럼, 최재현이 대답했다. 네 방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쇼핑을 마치고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다. 민지는 그녀가 좋아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어려 있었다. 아버지, 내일 또 할머니를 볼 수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최재현이 대답했다. 그는 민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느꼈다. 민지야,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솔직히 말해야겠어. 민지는 아이스크림을 내려놓고 최재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이 있었다. 할머니가 곧 하늘나라에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최재현은 놀랐다. 그는 민지가 이미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래,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알아요. 할머니가 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점점 약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최재현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정말 미안하구나, 민지야. 할머니가 아프지 않을까요? 민지가 물었다. 의사들이 할머니가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재현이 대답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지도를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요. 최재현의 마음이 아팠다. 그는 이 작은 소녀의 지혜와 강인함에 감동받았다. 그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그날 밤 민지는 새로 산 미술용품으로 특별한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색의 병뚜껑을 사용했다. 파란색은 하늘을, 노란색은 별을, 초록색은 희망을, 그리고 빨간색은 사랑을 나타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작업했고 최재현은 그녀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최재현의 전화기가 울렸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병원의 소식을 들었다. 순이 할머니가 밤사이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최재현은 어떻게 민지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지만 이것은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였다. 민지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최재현은 그녀 옆에 앉았다. 민지야, 할머니에 대한 소식이 있어. 민지는 즉시 그의 표정을 보고 이해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최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밤사이에 평화롭게. 민지는 식탁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최재현은 그녀를 따라갔다. 민지는 어젯밤에 만든 지도를 들고 있었다. 저는 지도를 다 못 끝냈어요. 그녀가 흐느꼈다. 최재현은 무릎을 꿇고 민지를 안았다. 괜찮아. 할머니는 네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어. 그리고 할머니는 길을 찾는데 능숙하셨잖아. 분명히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찾으셨을 거야. 민지는 최재현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는 그녀를 꼭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필요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네가 원한다면 너는 계속 나와 함께 살 수 있어. 최재현이 말했다. 나는 네 아버지니까.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할머니가 제게 아버지와 함께 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할머니는 항상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어. 최재현이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닦았다. 저는 할머니가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최재현은 민지의 이마에 키스했다. 나도 네가 여기 있어서 기뻐. 우리는 함께 할머니를 기억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도울 거야. 그날 그들은 함께 순이 할머니를 위한 작별 인사를 준비했다. 민지는 지도를 완성했고 최재현은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주문했다. 그들은 함께 병원에 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를 위한 지도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항상 할머니를 사랑할 거예요. 최재현은 옆에 서서 민지를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작은 소녀를 보호하고 그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했다. 그것은 순이 할머니에 대한 그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순이 할머니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민지는 최재현의 펜트하우스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의 방은 이제 그녀만의 색깔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그녀의 지도들이 붙어 있었고 창가에는 다양한 색의 병뚜껑 컬렉션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밤에 종종 울었다. 할머니가 그리웠다. 최재현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일찍 귀가하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민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색함을 느꼈다. 그는 어떻게 7살 소녀와 대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녀를 위로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최재현이 민지를 새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이었다. 강남의 명문 사립학교였다. 오늘 첫날이니까 긴장될 수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넌 정말 똑똑하고 멋진 아이야. 최재현이 차 안에서 말했다. 민지는 새 교복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구룡마을에서 입던 낡은 교복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버지, 새 친구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물론이지. 어떻게 널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니? 최재현이 대답했다. 하지만 첫날은 민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아이들은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왜 갑자기 최재현의 딸이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몇몇 아이들은 그녀를 판자촌 아이라고 부르며 놀렸다. 네 아버지가 정말 최재현이야? 거짓말하지 마. 한 소녀가 말했다. 저 진짜야. 그리고 그는 정말 좋은 아버지야. 민지가 대답했다.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났어? 그는 너를 원하지 않았던 거야. 다른 소년이 말했다.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안으로는 상처를 받았다. 방과 후 최재현이 민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는 그녀가 평소보다 조용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학교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민지가 짧게 대답했다. 최재현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다.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정말? 새 친구들은 만났니?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직요. 집에 도착하자 민지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최재현은 걱정되었지만 그녀에게 공간을 주기로 했다. 그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서재로 들어갔다. 몇 시간 후 그는 민지의 방을 확인하러 갔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는 민지가 침대 위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들어가도 될까? 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재현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녀는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도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파란색과 회색 병뚜껑이 줄을 이루었고 길은 미로처럼 복잡했다.
이건 무슨 지도니? 최재현이 물었다. 외로움의 지도요. 민지가 조용히 대답했다. 최재현의 마음이 아팠다. 그는 민지가 얼마나 외롭고 상처받았는지 이해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민지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망설였지만 결국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아이들의 놀림, 그들의 질문들, 그리고 그녀가 느낀 소외감. 그들은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최재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분노를 느꼈다. 어떻게 아이들이 그의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또한 죄책감도 느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민지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민지야, 그들의 말은 듣지 마. 그가 말했다. 난 네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우리가 늦게 만났을지 몰라도 지금 네가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이 정말 기뻐. 민지는 최재현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정말이야. 최재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내일 내가 너와 함께 학교에 갈게. 모두에게 내가 얼마나 네가 자랑스러운지 보여주겠어. 다음 날 최재현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민지와 함께 교실에 들어가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의 아버지 최재현입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온 이유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 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교실은 조용해졌다.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 딸 민지는 제가 아는 가장 용감하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려가며 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저에게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최재현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그녀가 제 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녀와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한 소녀가 손을 들었다. 저 민지랑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 후로 민지의 학교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다. 모든 아이들이 그녀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몇몇 아이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었다. 특히 소율이라는 소녀는 민지의 지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거 정말 멋있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어? 소율이 민지의 감정 지도를 보며 물었다. 그냥 생각났어. 색깔마다 다른 감정을 나타내. 파란색은 슬픔, 노란색은 행복, 빨간색은 사랑이야. 민지가 설명했다. 나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소율이 물었다. 민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날 저녁, 민지는 최재현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 오늘 소율이라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녀는 제 지도가 마음에 들었대요. 최재현은 민지의 얼굴에서 빛나는 행복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마침내 적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에 안도했다. 그거 정말 좋구나. 소율이를 언젠가 저녁 식사에 초대하자. 정말요? 그녀가 여기 와도 돼요? 민지가 흥분해서 물었다. 물론이지. 이곳은 네 집이기도 하니까 네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어. 최재현이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민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이 고급 펜트하우스가 이제 그녀의 집이라는 인식, 그리고 그녀가 여기에 속한다는 느낌. 주말에 민지는 최재현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다. 아버지, 구룡마을에 가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무덤을 방문하고 싶어요. 최재현은 즉시 동의했다. 물론이지. 내가 운전할게. 그들이 구룡마을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그녀의 옛집을 보고 싶어 했다. 집은 그대로 있었지만 비어 있었다. 민지는 조용히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이곳에는 그녀와 할머니의 추억들로 가득했다. 여기서 할머니와 함께 한과를 만들었어요. 그녀가 작은 부엌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서 할머니가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최재현은 이 작은 공간에서 민지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했다. 그것은 그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이곳에는 사랑과 따뜻함이 있었다. 민지는 할머니의 옷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할머니의 보물 상자예요. 할머니가 저에게 주셨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몇 가지 작은 기념품들이 있었다. 민지는 한 사진을 꺼내 최재현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젊은 김유나와 최재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게 제 어머니인가요? 민지가 물었다. 최재현은 사진을 보고 놀랐다. 그는 그 사진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 이건 네 어머니야, 김유나.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지가 물었다. 최재현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유나와의 관계가 짧았고 그녀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다. 그녀는 아름다웠어. 그리고 강했지.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최재현은 민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무슨 뜻이니?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떠났다고. 하지만 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최재현은 혼란스러웠다. 유나가 왜 아이를 버리고 떠났을까? 그리고 왜 그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그는 더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민지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나중에 할머니의 무덤을 방문했다. 민지는 그녀가 그린 새 지도를 가져왔다. 이번에는 행복의 지도였다. 그녀는 그것을 할머니의 무덤 앞에 놓았다. 할머니, 이건 행복의 지도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해주셨는지 보여주는 지도예요. 민지가 말했다. 최재현은 옆에 서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순이 할머니에게 감사했다. 그녀가 없었다면 민지는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재현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민지야, 네 지도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그것들은 정말 특별해. 그래요? 민지가 물었다. 응. 사실 나는 내 지도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최재현이 말했다. 어떻게 생각해? 내 지도를 다른 아이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과 나누고 싶니?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제 지도가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 지도는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주잖아. 그건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최재현이 대답했다. 그날 밤 최재현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그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예술치료센터를 설립하고 싶었다. 민지의 감정지도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민지에게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는 센터를 희망의 지도라고 부를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다른 아이들에게 지도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어. 민지는 흥분했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정말요? 물론이지. 이건 네 아이디어니까 네가 중심이 돼야지. 최재현이 말했다. 우선 구룡마을의 첫 번째 센터를 열면 어떨까? 민지는 기뻐서 최재현을 껴안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최재현은 즉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 자원을 활용하여 구룡마을의 작은 건물을 구입하고 리모델링했다. 그는 예술 치료사들을 고용하고 필요한 모든 미술 용품을 구매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민지가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도록 했다. 민지는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색깔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지도 템플릿을 만들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 센터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지도를 만들었다. 파란색은 슬픔이에요. 슬플 때는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지도에 그려보세요. 민지가 다른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아이들은 민지의 방법을 좋아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색깔과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건 제가 엄마와 헤어졌을 때의 느낌이에요. 한 소년이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가득한 지도를 보여주며 말했다. 하지만 여기 이 노란색 부분은 제가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에요. 최재현은 센터의 성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민지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때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부자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민지야,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느 날 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최재현이 말했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제 아이디어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최재현은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오직 사업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더 큰 목적을 찾았다. 그것은 그의 딸과 함께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희망의 지도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과 영향력을 사용하여 더 많은 센터를 열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민지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희망의 지도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최재현의 지원으로 이제 서울 전역에 10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부자 회장의 딸이 어떻게 취약계층 아이들을 돕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해 보도했다. 민지는 이제 9살이 되었고 학교에서도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종종 주말에 센터에 와서 그녀를 도왔다. 민지와 최재현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아버지, 오늘 새로운 아이가 왔어요. 우진이라는 아이인데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지도를 만들어 보여주자 그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최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내 지도가 마법 같은 힘을 가진 것 같구나. 마법은 아니에요. 민지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냥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최재현은 민지의 지혜에 놀랐다. 그녀는 종종 그녀의 나이보다 훨씬 더 성숙한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내 말이 맞아.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지. 그날 밤 최재현은 자신의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이동욱 전 이사가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그가 희망의 지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요한 폭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최재현은 긴장했다. 이동욱은 그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지만 1년 전 회사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별했다. 이동욱은 최재현이 회사의 방향을 자선 활동으로 너무 많이 전환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무슨 폭로를 한다는 거지? 최재현이 물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에 따르면 그는 희망의 지도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세금 회피와 자금 세탁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재현은 분노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프로젝트는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모든 자금은 문서화되어 있고 독립적인 회계사들이 검토했어. 네, 회장님. 하지만 이동욱 씨는 다른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민지 양에 관한 이야기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재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지? 그가 내 딸에 대해 뭘 안다고?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민지 양이 회장님의 친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지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그것을 증명했다. 이동욱이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알았어. 내일 아침 일찍 법무팀과 회의를 소집해. 그리고 이동욱의 기자회견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최재현이 지시했다. 전화를 끊은 후 최재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동욱이 왜 이런 공격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동욱은 항상 회사의 이익만을 중시했고 최재현이 자선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민지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었다. 최재현은 민지의 방을 확인하러 갔다. 그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최재현은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즉시 회사로 향했다. 그는 법무팀과 홍보팀과 긴급 회의를 가졌다. 이동욱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다. 우리는 민지 양이 회장님의 친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법적 문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공격에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 최재현이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녀는 아직 어린아이야. 이런 공개적인 공격이 그녀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돼. 오후 2시, 이동욱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최재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았다. 이동욱은 자신감의 참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여러분, 오늘 저는 최성그룹과 최재현 회장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희망의 지도 프로젝트는 겉으로는 아름다운 자선 활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회피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동욱은 몇 가지 문서를 제시했다. 그것들은 마치 최재현이 프로젝트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처럼 보이게 조작된 것이었다. 대여 놀라운 것은 최재현 회장이 갑자기 나타난 딸에 관한 진실입니다. 이동욱이 계속했다. 박민지는 최재현의 친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계획된 것입니다.
민지의 할머니는 최재현을 속여 그가 민지의 아버지라고 믿게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최재현의 재산을 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동욱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마치 순이 할머니가 최재현의 아파트에 불을 내도록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한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거래 내역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불을 내고 어린 소녀를 보내 최재현을 구하게 한 다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여 그가 아버지라고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최재현의 재산에 접근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최재현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이동욱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고 많은 기자들이 그의 말을 받아 적고 있었다. 회견이 끝나자마자 최재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다. 최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학교 앞에 모여 민지 양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지만 가능한 빨리 오셔서 그녀를 데려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현은 즉시 차를 타고 학교로 향했다. 학교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학교 입구를 둘러싸고 있었다. 최재현은 비상구를 통해 학교로 들어갔다. 그는 교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이 기자들이 저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민지가 물었다. 최재현은 민지를 꼭 안았다. 걱정하지 마, 민지야. 조금 복잡한 상황이 생겼을 뿐이야. 지금 집으로 데려갈게. 그들은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의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왔다. 하지만 몇몇 기자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쫓아왔다. 최 회장님, 이동욱 전 이사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지 양이 정말 당신의 딸입니까? 화재가 계획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입니까? 최재현은 질문들을 무시하고 민지를 차에 태웠다. 그들은 빠르게 그곳을 떠났다. 차 안에서 민지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최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민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민지야, 아버지의 옛 친구가 우리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는 우리가 서로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최재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유전자 검사도 그것을 증명했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해. 왜요? 민지가 순진하게 물었다. 최재현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민지에게 모든 복잡한 사업적, 정치적 이유를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때로는 어른들이 질투나 분노 때문에 나쁜 일을 하기도 해. 이동욱은 우리의 희망의 지도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할 거야. 최재현이 대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믿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집 앞에도 기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올라갔다. 펜트하우스에는 이미 최재현의 법무팀과 홍보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민지가 자신의 방으로 간 후 회의를 시작했다. 회장님, 우리는 즉시 반박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홍보팀장이 말했다. 이동욱의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민지 양이 회장님의 친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동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덧붙였다. 그의 주장은 악의적이고 거짓입니다. 최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진행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홈스쿨링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재현은 민지의 방을 확인하러 갔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지도가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무슨 지도를 그리고 있니? 최재현이 물었다. 혼란의 지도요. 민지가 대답했다. 오늘 느낀 기분이에요. 최재현은 민지 옆에 앉았다. 이해해. 오늘은 정말 혼란스러운 날이었지. 하지만 기억해. 진실은 항상 밝혀지게 돼. 아버지, 사람들이 저희를 미워하나요? 민지가 물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최재현이 대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응원해. 희망의 지도 프로젝트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단지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공격한대요. 최재현은 민지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랐다. 네 할머니는 정말 현명하셨구나. 그리고 네가 할머니처럼 현명해지고 있어. 그날 밤 최재현은 자신의 법무팀과 함께 이동욱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화재가 전기 합선에 의한 것이었다는 소방서의 공식 보고서, 민지가 최재현의 친딸임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희망의 지도 프로젝트의 모든 재정 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그들은 이동욱이 과거에 회사 자금을 유용한 증거도 발견했다. 이것은 이동욱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였다. 다음 날 아침 최재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그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이동욱 씨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증거를 공개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화재는 전기 합선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는 소방서의 공식 보고서로 확인됩니다. 둘째, 민지는 제 친딸이며 이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로 증명됩니다. 셋째, 희망의 지도 프로젝트의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외부 회계사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감사받고 있습니다. 최재현은 이어서 이동욱의 과거 비리에 대한 증거도 공개했다. 또한 이동욱 씨가 왜 이런 거짓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게 된 정보도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의 공격은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부분의 언론은 최재현의 주장을 믿기 시작했고 이동욱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날 저녁 민지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최재현의 기자회견과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를 믿기 시작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래, 진실은 항상 이기니까. 최재현이 대답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야.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할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른 아이들을 도와야 해요. 그게 할머니가 원하셨던 거예요. 최재현은 민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작은 소녀가 얼마나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과거의 그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고 복수에 집중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민지와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이었다. 이동욱의 거짓 주장이 있은 지 한 달 후 상황은 점차 진정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동욱이 문서를 조작하고 거짓 증언을 사주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는 공공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언론은 최재현과 민지에게 사과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사 과정에서 이동욱이 실제로 최재현의 아파트 화재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었다. 그는 건물 관리인에게 뇌물을 주고 전기 시스템을 조작하게 했던 것이다. 그의 목적은 최재현에게 타격을 주고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린 후 저렴하게 주식을 매입하려는 것이었다. 민지의 영웅적인 구조와 그 후의 사건들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아버지, 왜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던 민지가 물었다. 최재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때로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잊어버리기도 해. 이동욱도 그랬던 것 같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최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네 할머니는 정말 현명하셨구나. 진실이 밝혀지면서 희망의 지도 프로젝트는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다. 기업들과 개인 후원자들이 앞다투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했고 1년 만에 전국적으로 30개의 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제 희망의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아동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었다. 프로젝트 시작 1주년을 기념하여 서울 시내 대형 공연장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다. 수백 명의 아이들, 부모들, 후원자들, 그리고 언론이 참석했다. 최재현은 민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민지야, 오늘 행사에서 네가 연설을 해주었으면 해. 이 프로젝트는 네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고 네가 그 중심에 있었어.
민지는 놀랐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9살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 최재현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냥 네 마음을 이야기하면 돼. 민지는 며칠 동안 연설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 할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희망의 지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쓰기 시작했다. 행사 당일 공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무대 위에는 아이들이 만든 수백 개의 지도가 전시되어 있었다. 각각의 지도는 그 아이의 이야기, 꿈, 희망을 담고 있었다. 최재현이 먼저 연단에 올라 프로젝트의 성과와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민지를 소개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영감의 원천인 제 딸, 박민지입니다. 그녀는 병뚜껑으로 만든 지도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발견했고 그것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창의력이 희망의 지도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지는 작은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평소에 입던 편안한 옷 대신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병뚜껑으로 만든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저는 구룡마을이라는 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청중들은 조용히 민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제가 지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제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슬픔, 외로움, 그리고 때로는 희망 같은 것들이요. 병뚜껑은 그저 쓰레기였지만 제게는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파란색은 슬픔, 노란색은 희망, 빨간색은 사랑, 초록색은 용기를 의미했어요. 민지는 잠시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제가 아버지를 만난 것은 운명이었어요. 그날 저는 그저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가 유명한 사람인지 부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뿐이에요. 민지는 무대 뒤에 서 있는 최재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저는 제 지도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필요해요. 희망의 지도는 그들에게 그 방법을 제공해요. 민지는 이제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꿈을 그리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지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민지가 연설을 마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최재현은 무대로 올라와 민지를 꼭 안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하지만 민지는 객석 뒤쪽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얼굴을 할머니의 사진에서 보았던 적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 김유나였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민지는 조용히 최재현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 뒤에 어머니가 있어요. 최재현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정말로 거기에는 김유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7년 전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버지, 저 어머니께 가봐도 될까요? 민지가 물었다. 최재현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윤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민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래, 가보렴. 민지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는 민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되어 있었다. 어머니,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유나는 무릎을 꿇고 민지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민지야, 내 딸.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왜 저를 떠나셨어요? 민지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유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긴 이야기란다. 하지만 그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오히려 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단다.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에서 하나의 병뚜껑을 떼어냈다. 그것은 청록색 병뚜껑이었다. 이건 용서의 색이에요. 민지가 병뚜껑을 윤에게 건넸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병뚜껑을 받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민지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몰라.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그 순간 과거의 상처와 오해들이 치유되기 시작했다. 최재현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유나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7년 만에 재회였다. 유나 씨, 그가 마침내 말했다. 최 회장님, 유나가 대답했다. 미안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최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민지예요. 그녀는 우리 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유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7년 전 재현과의 짧은 관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재현이 당시 사업에 몰두해 있고 아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그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유나는 아이를 낳고 어머니에게 맡긴 후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 떠났다. 그녀는 해외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고 언젠가 민지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왔을 때 이미 상황은 크게 변해 있었다. 민지가 영웅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어. 유나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어.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어머니. 민지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유나는 최재현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최재현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느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민지를 통해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가치를 배웠다. 그래요. 우리는 민지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희망의 지도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민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최재현, 유나, 그리고 민지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유나는 희망의 지도 프로젝트의 국제 확장을 담당하게 되었고 최재현은 사업뿐만 아니라 자선 활동에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민지는 이제 11살이 되었지만 그녀의 지혜는 그녀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 다른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녀의 병뚜껑 지도는 이제 많은 아이들의 치료와 자기 표현의 도구가 되었다. 어느 날 민지는 새로운 지도를 완성했다. 그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 가장 복잡하고 아름다운 지도였다. 그녀는 그것을 사랑의 지도라고 불렀다. 이건 우리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녀가 최재현과 윤에게 설명했다. 보세요, 여기 할머니가 계시고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예요. 우리의 길은 때로는 서로 멀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최재현과 유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민지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그들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스승이자 그들의 영웅이었다. 오늘날 구룡마을의 작은 판자집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민지의 병뚜껑 지도는 이제 전문적인 치료 도구로 인정받고 있으며 수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판자촌에서 고급 펜트하우스로, 버려진 병뚜껑에서 감정치료 도구로, 버려진 아이에서 가족의 중심으로 민지의 여정은 어떤 어려움도 사랑과 용기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